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원의 로마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이제 전자기학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인공은 전하가 되겠습니다. 알았어. 오늘따라 되게 뻘쭘하네. 이 전하는 일단 전하가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는 전기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하가 움직이면요 전류가 되죠. 그럼 그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기장 속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놓으면 자기력을 받는데 그것은 물리학원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로마자 3단원에서 잠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전기장이 만들어진 공간에 닫혀있는 형태의 도선고리가 있으면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거꾸로 전기장이 변해도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요. 이걸 맞춘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에 의해서 전자기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맥스웰이 빛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빛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고 이 과정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 이후에 헤르츠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 전자기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는 또 다음 단원에 또 약간 다루게 됩니다.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중단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인데 이 단원은 결국에 전기장을 다루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은 자기장을 다루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먼저 보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은 원자와 전기력,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에너지 띠 이론, 반도체 소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원자와 전기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력인데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전하량이 Q1, Q2인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주고받는 그 힘의 크기가 쿨롱 상수 곱하기 두 전하량의 곱 나누기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쿨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전기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전기력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전기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장은 여러 전하 분포 형태에 따라서 전기장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물리학원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점전하 한 개 주위에 전기장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전하량이 라지 Q인 점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의 크기는 쿨롱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량이 스몰 q인 점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량이 스몰 q인 점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에다가 그 전하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 경우에 바로 요 전기장 값 있죠? 요 전기장 값을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얘가 식이 K의 QQ 나누기 R 제곱에서 역시 쿨롱 법칙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을 이렇게 써고 놓고 보면은 좀 편리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있고요. 이걸 한번 잘 분석해 보면
그 F는 전기력이고 E는 전기장이거든요. Q는 전하고요. 근데 F하고 E의 부호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Q가 양전하면은 Q가 플러스면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요 Q가 음전하면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여서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쿨롬 법칙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 그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양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고요. 이 특정한 궤도는 양자수 n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양자수 n은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표현이 됩니다. 불연속적이죠.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원운동하는 전자는 가속운동하는 전자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는 맥스웰의 이론 모르겠고 일단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드브로이에 의하면은 전자가 파동이고 정상파 형태로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에너지는 양자수 n에 따라 특정 값만 가지게 되고요. 그 에너지 크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수소 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값들만 가질 수 있는 이 상태를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어떤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불연속적인 물리량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식이 이렇게 되고요. 요 마이너스는 크기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고 마이너스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절대값이 작아야지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n =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n = 1인 궤도가 가장 가까운 궤도,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고 에너지는 가장 작은 궤도가 되겠습니다. 2, 3, 4 이렇게 올라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죠. 그럼 에너지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불연속적이니까 사실 점을 이렇게 찍어야지 정확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 되겠고, 이걸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 원자에서 n = 2 이상의 궤도에서 n = 1로 떨어지는 녀석들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방출하는 빛들은 자외선이에요. 그리고 n = 3 이상에서 n =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들은 가시광선이고요. n = 4 이상에서 n = 3으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에서 혹은 그 보통 문제에 주어지는 자료에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n = 2로 떨어지는, 실제로 관측되는 거는 눈으로 관측되는 거는 가시광선이니까 요 빛들을 이제 보통 문제로 출제를 하죠. 이때 이 화살표의 길이들은요, 좀 있으면 진동수 조건 하겠지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 전자가 이제 이렇게 전이하면서 광자 한 개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가 바로 이 화살표 길이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은연중에 진동수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동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 원자 내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값만 가지게 되는데 특정 궤도에서 전이할 때는 이렇게 순간 이동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없어지고 확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n = 1인 궤도에서 n = 2인 궤도로 갈 때는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빛을 흡수해야 됩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자 한 개를 흡수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흡수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n = 2인 궤도에서 n = 1인 궤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샥 이렇게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니까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광자 한 개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 혹은 방출하는 빛,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에 대한 조건식이 진동수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때 그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진동수 대신에 C = 람다 F를 통해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집어넣으면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빛, 파장이 짧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그럼 어떤 크기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느냐?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띠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수소 원자 딱 그 물리학에서는요, 수소 원자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헬륨부터는 이제 화학입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부터 각종 분자들 있죠. 그건 화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물리학에서는 바로 고체로 건너뜁니다. 고체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보면 이게 보호의 그 수소 원자 모형의 확장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고체 에너지 띠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이제 특정 에너지 준위 값들을 가진다라고 하면 고체는 수많은 원자핵들이 전자들을 같이 어찌 보면 공유한다. 약간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 에너지 준위들이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 띠의 형태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풀 버전을 그린 게 아니고 생략된 겁니다. 요거보다 더 낮은 에너지 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비어있는 에너지 띠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 보통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거든요. 근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를 원자가 띠라 그러고요. 그 위에 비어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하죠. 요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가 이제 띠 간격 혹은 띠 틈 혹은 에너지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자가띠하고 전도띠만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 틈이 아예 없으면 도체고 띠 틈이 좀 애매하면 반도체, 크면 절연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전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가 있게 되죠. 여기에 이제 전자고요. 그럼 비어있는 상태는 양공이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전이하지 않고 꽉 차 있는 상태는요, 더 이상 인접한 공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데 이렇게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가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전신에 비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을 받아서 여기 비어있는 상태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 양공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녀석들이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많이 생기게 될 조건이 전기 전도성이 좋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띠틈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고 띠틈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비저항이나 전기 전도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으면 일단 형태에 의해서는 얘가 저항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죠. 근데 단면적이 넓으면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거니까 저항이 작아집니다. 근데 그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비저항입니다. 근데 이거의 역수가 뭐냐면 전기 전도도예요. 그러면 띠틈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것은 같은 모양일 때 저항이 작다라는 뜻이고요. 즉 비저항이 작다라는 뜻이고, 전기 전도도로 치면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틈이 작을수록 비저항이 작고 전기 전도도가 크고 전기 전도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소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데, 요 반도체 소자는 보통 도핑을 통해서 순수 반도체를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로 만들어서 그 P형과 N형 반도체로 만듭니다. 일단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인데 보통은 이제 그 실리콘, 규소 아니면 저마늄인데요.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불순물로 도핑하면 하나가 부족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양공이 되어가지고 도핑에 의해서 양공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주 역할을 하게 되는, 양공이 다수 나르기가 되는 P형 반도체, 포지티브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근데 순수 반도체보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도핑하면 전자가 다수 나르기가 되는, 전자가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과 5개인 녀석이 어떤 원소인지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약간 외우는 방법을 그래도 알려주면은, 여러분 그 정례를 치를 때 돌아가신 후 발인할 때까지 며칠 걸리죠? 3일 걸리죠. 그래서 발인. 그 다음 요 비소거든요. 얘는 비소고, 요 안티몬이에요. 비소하고 안티몬이 대표적인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피가 나겠죠. 알았어. 넘어갈게요, 빠르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한 번 얘기하면 이게 이상하게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하게도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가 않아. 자, 이걸로 만든 이제 그 반도체 소자 중에서 다이오드하고 발광 다이오드는 좀 둘 다 정류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지에 연결하는 소자고요. 이 녀석들은 특징이 순방향, 역방향 연결이 있는데요. 전지의 플러스 극을 P형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N형에, 외우기 쉽죠? 플러스 포지티브,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하면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전압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꾸로 연결하면 역방향이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그 아까 식 중에서 F = QE 기억납니까? 요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전지는요, 사실 그 전지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공급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회로에.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양전하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가게 되고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기장과. 그러니까 전기장의 오른쪽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역시 접합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 쪽에 몰리고요. 전자 입장에서 보는 양공을 이제 채우게 되니까 이렇게 접합면을 다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극에서는 양공이 계속 공급이 돼서 양공이 밀려 들어오고요. 요 N형도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도 전자를 공급하니까 이쪽에 있는 막 전자들이 밀려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밀려서 들어오고 결합, 밀려서 들어오고 결합. 그러니까 원활하게 전류가 흐르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역방향이 되면 양전하인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 음전하인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 이렇게 전기력을 받아서 전하를 운반해야 될 녀석이 접합면에서 멀어집니다. 접합면을 지나가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에서 멀어지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LED인데요. 그 LED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놓을까 위에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게 LED인데요. 자, LED는요, 그냥 다이오드하고 조금 다른 점은 N형 반도체를 조금 더 도핑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인공은 전자라고 보면 되고 전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할 때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 입장에서 보라 그랬죠.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전도띠에 있고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원자가띠에 있는데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방출할 때는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가띠하고 띠틈 사이를 이동하니까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LED 중에서 띠틈이 가장 큰 물질로 이루어진 LED는 무슨 색? 빨간색일까요? 진동수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가장 진동수가 큽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잖아.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고 누가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요? 누가 살균작용해?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살균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균하면 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블루 쪽이 띠틈이 제일 큰 물질을 씁니다. 빨간색이 띠틈이 제일 작은 물질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태양전지는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얘는 빛 에너지를 얻어서 양공과 전자의 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접합면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원자가띠에 있던 P형 반도체 원자가에 있는 전자가 빛 에너지를 얻어서 그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럼 양공과 전자의 쌍이 생기죠. 이게 계속 생기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게 양공이 쌓이고 이 전자가 쌓이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지가 됩니다. 이때 P형이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만약에 LED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 LED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어느 쪽이 P형이어야 돼요? 아래쪽이 P형이고 위쪽이 N형이 돼야지 순방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뭔가 얘랑 방향이 거꾸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전지고 얘는 전지에 연결해야 되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쉽죠? P형이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 그 P형을 플러스 극, N형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다
올바르게 작동하는 거고 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단원을 마치고요. 두 번째 중단원,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질의 자성, 전자기 유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크게 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다라고 쳤을 때 1호부터 수직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의 크기는 일단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므로 전류에 비례하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 K는 쿨롬 상수 아니고요. 이게 다른 상수입니다. 이름은 따로 없고요. 그냥 비례 상수고요. 이건 전류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됩니다. 그 방향은 오른손을 쓰죠. 오른손을 보면 이렇게 감아 보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직선 방향과 원 방향. 엄지는 직선 방향이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류의 형태와 같은 형태의 방향, 그러니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그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그때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이 화살을 요 앞에서 바라보면 화살 촉이 보이죠? 그럼 화살이 내한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요걸 뒤에서 바라보면 화살 빛이 보이겠죠?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살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선 도선이고 원형 도선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확대하면 직선 도선이에요. 확대하면 그러면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향하면 이쪽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죠. 이쪽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옆으로 가도 얘가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면 원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고요. 원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뜨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거기가 원형도선 내부,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지 쪽이 N극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때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전류에 비례하고요. 거리인 반지름에 반비례하는데 비례상수는 직선 도선일 때랑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도선을 여러 개 겹쳐서 이은 게 솔레노이드, 코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요 코일 내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균이라고요. 그 크기가 전류에 역시 비례하고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길이당 가문 횟수, 길이분의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요. 이때 보면 이제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보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고 엄지 쪽이 N극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나침반을 여기에 놓으면요. 나침반의 N극은 항상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N극이 이렇게 향합니다. 요 수직선상에서 보면요. 수직선상에서 보면 요 수직선상에 어느 곳에 놓아도 그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향하냐 하면 왼쪽을 향합니다.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이거든. 자기장 방향이. 여기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이죠. 만약에 여기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무조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무조건 자기장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마치고요. 물질의 자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류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 자석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에 요게 이제 원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원형 전류처럼 작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죠.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전자가 자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스핀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의 스핀.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자전하지는 않고 전자는 그냥 스핀이란 물리량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장을 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전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전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으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일종의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가 자석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다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 하나로 쪼개도 N극과 S극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자성은 바로 이런 것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성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반자성체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이 말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강자성과 상자성은 인력이 작용하고요. 자석과. 근데 반자성하고 자석 사이에는 반발력, 청력이 작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자성체만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즉 자석을 치웠을 때 자성이 오래 유지되고요. 상자성, 방자성은 자석을 치우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바로 자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자성, 상자성, 방자성체 중에서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강자성체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옆에다 뭐 그려놔도 좋겠습니다. 여기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강자성체를 놓습니다. 강자성체. 여기가 기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성체를 이렇게 놓으면요, 기역 부분은 N극이 되겠습니까? S극이 되겠습니까? 예, N극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이걸 이어서 여기 이제 기역 부분을 요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는데요. 여기는 또 LED가 있습니다. 이게 P형, N형 이렇게 되어 있는 LED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LED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안 들어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극이죠. N극이 가까워지면 여기가 N극이 되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엄지를 향해 가지고 감아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어떤 경우에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지 가상의 전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지를 그려놓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플러스 극이 P형,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해가지고 N형에 연결되니까 순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전류 흐릅니다. 전류 흐르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석은 변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해서 내는 문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LED나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전자기 유도를 좀 썼는데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속에 대해서 하고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유도 전리 크기와 방향 구하는 방법,
적용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속은요, 속이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 이걸 줄여서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자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을 생각해 보면 그 닫혀 있는 고리에 자기력선이 막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속은 결국 이 자기장과 이 면적의 곱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본따서 보통 자속을 이런 기호로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 자속의 정의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비수직 곱하기 S입니다. 뭐 그냥 우설하고 비바퀴 곱하기 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부산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리학에 KB 볼지만상수 국민은행, BS 부산은행, MG 새마을금고, 중력 뭐 이렇게 제휴은행들이 있는데 뭐 알았다. 농담 안 하기로 했는데 아까. 자, 이 비수직은 이 도선고리가 있으면 그 고선고리가 이루는 면이 있으면 그 면의 수직 방향 성분을 뜻합니다. 수직으로 통과하면 그냥 그대로 곱하고 비스듬하면은 수직성의 성분을 곱해야지 자속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자기 그 도선고리가 있으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부분의 면적만 곱해야지 자속이 됩니다. 단위는 외본데 몰라도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자기장이 요 영역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면의 수직 방향이죠, 자기장이. 그러면 자기력 선속 구할 때, 자기 선속 구할 때 자기장은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면적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BS1 해야지 자기 선속이 됩니다. 이 자기 선속을 왜 얘기하느냐? 이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경우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한번 따져보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속 변하죠. S1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류 흐릅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S1 줄어들죠. 변하죠. 유도 전류 흐릅니다. 얘는 고정시켜, 얘를 증가시켜, 변하죠. 전류 흐릅니다. 얘를 감소시켜, 자기장 변하죠. 자속 변하죠. 전류 흐릅니다. 근데 얘는 또 그대로인데 얘를 위로 올려, 그럼 요 면적 안 변하죠. 전류 안 흐릅니다. 아래로 움직여도 전류 안 흐릅니다. 근데 얘를 회전축을 해서 회전시켜, 그러니까 얘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요 녀석이 바뀌어요. 수직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흐릅니다. 이거에 대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 혹은 전자기유도 법칙 하는 건데, 이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 값을 가지는 전지를 연결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N은 고리의 개수예요. 두 개의 고리가 겹쳐져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인 경우가 많고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인데, 요거를 기억할 때는 좀 풀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좀 여러분 내 용량에 여유가 된다면 요 수직 성분이란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적용한 예들을 밑에서 좀 마지막에 볼 거고요. 다 적었나?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유도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유도 전류의 크기는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으로 나누면 돼요. 그 회로의 총 저항으로. V 이퀄 IR이죠. 옴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요 절대값을 뜻하는 겁니다. 절대값.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도 기전력이 크면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부호는 도대체 뭐냐? 여기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그 요 유도 기전력의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제 렌츠의 법칙을 씁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최대한 방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속이 증가한다.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자속이 증가하는 것을 좀 덜 증가하게끔 증가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원래 자기장 중에서 도선 고리가 이루는 면의 수직 방향 성분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하고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요, 사실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자기장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장이 감소하는 변화를 자연은 싫어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어서 원래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은 덜 줄어들게, 결과적으로 합쳐도 줄어들겠지만 조금 덜 줄어들게 좀 보상해주는 이런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항상 요 규칙대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 예시를 통해서.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물론 이 두 경우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 자기장하고 면적이 동시에 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장만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하고 면적만 바뀌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도선고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이 자기장의 크기만 이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크기가 바뀌다 보면. 이때 이제 요 도선고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도선고리 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서 유도 기전력 구해보면 이 감은 횟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과 면적의 곱 중에서 면적은 상수에 해당하니까 미분 기호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가 아니죠. S dB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일단 0에서 t는 기울기가 0이니까 또 자기장이 안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t에서 2t하고 2t에서 4t 사이를 비교해 보면 이때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이때 2t에서 4t 사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향을 구해 보면 t에서 2t 사이는 지금 요 왼쪽 그림이 0초인 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요게 이제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두고 있는 셈인데요. 0에서 t 사이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고요. t에서 2t 사이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2t에서 3t 사이 보면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계 틀렸다고 하네요. 밖에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요. 3t에서 4t 사이는 보면 자기장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t에서 4t는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인데 이때 원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요 사이하고 요 사이는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 이유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보아도 보면 요거의 부호가 같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요거의 부호가 같으면
유도기전력의 부호도 같고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 자체는 렌츠의 법칙으로 구하되 여기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와서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 기울기가 같으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에서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둘 중에 한 방법으로만 구하면 나머지 구간의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의 유도전류의 방향 구하는 방법은요. 이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랫 방향인데 아래쪽으로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코일하고 자석 혹은 도선고리하고 자석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밀당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밀당 방법이 뭐냐면 자석이 다가오면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이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면 N극이 다가오면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가까운 쪽이 N극이 되도록,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를 N극 쪽으로 향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오른쪽 엄지 N극 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을 비교해 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축을 여기를 0으로 잡고요. 요쪽을 이제 거리로 했을 때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그래프입니다. 그럼 센 자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약한 자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 센 자석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요. 자기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변하는데 약한 자석은 자기장의 변화가 요만큼 되니까 이제 센 자석으로 할 때가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약한 자석을 이용하는데 가까이에서 하면은 가까이에서 1cm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는데 저 멀리서 1cm만큼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크기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센 자석이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약한 자석보다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적만 변하는 경우 이제 제가 그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디귿자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면적만 변하는 경우 그 유도기전력 공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유도해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디귿자 도선에 그 도체 막대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억지로 이제 손 힘을 줘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고리 개수는 한 개고요. 이때 이게 이제 도선고리 닫혀 있는 고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인데 이 중에서 자기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미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지금 L이고 이거가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 안 변해요. 이 막대가 움직여도 요 길이만 변하죠. 따라서 요 S 대신에 LX를 집어넣는데 요 L은 또 변하지 않으니까 또 미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X만 남게 되는데 dx dt는 X 방향의 속도니까 요 dx dt가 바로 X 방향의 속도 V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LV라는 식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고요. 크기만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고 요 방향은 따로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디귿자 도선의 경우 이 경우 유도전류의 방향 구해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디귿자 도선이 아니더라도 그냥 직사각형 도선고리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순간을 놓고 보면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시계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38번에는 반면에 이제 이 순간은
면적이 안 변하죠. 조금 직전과 조금 직후를 놓고 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요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유도기 전력이 0이고요. 이때는 빠져나가는 순간이니까 면적이 줄어듭니다. 자속이 줄어들어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때는 같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만 더. 여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 LED가 있다고 하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판단하려면 가상의 전지를 그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전지가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순방향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순방향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때 얘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똑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LED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전지가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가상의 전지를 그려 놓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한 다음에 그 유도 전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면 되는지 그린 다음에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이니까 이때는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D가 연결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이제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까지 따져봐야지 최종적으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